자, 이제 다른 거 할게요. 이제 여기 이제 용역의 공급. 좀 많이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지루할 수도 있지만 세무 2급 이상서부터는 정말 이론이 시험을 좌지우지해요. 왜냐하면 실기를 다 맞을 수는 없어요. 세무 2급에서. 진짜 여러분 또 외울 거 좀 많고 세법 쪽이 좀 복잡해요. 다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든 이론에서 많이 틀리면 안 돼요. 아셨죠? 이론에서 많이 틀려버리면 이게 컨디션에 영향을 줘요. 막 이론을 봤더니 막 틀리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봐도 막 이거는 좀 내가 애매한데 이렇게 이런 애들 좀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면 이게 사람이 넉다운이 돼요. 기분이. 그러니까 내가 아시죠, 여러분? 기분이 우리가 좋으면 또 하던 일도 잘 되는데 기분이 나쁘면 계속 망가지죠. 맞죠? 그거 똑같아요. 특히 세무 2급 이상서부터는 정말 이론하고 실기가 다 연관성이 있잖아요. 그죠? 자, 이제 용역의 공급. 자, 일단 용역의 공급은 역물을 제공한다라고 표현하고요. 서비스 제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이거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주의하실 건 요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용역은 재화나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저께는 아니고 그저께 배웠던 재화라는 게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권리였죠. 네, 그럼 재화인데 갑자기 여기 권리 또 나오고 또 재화가 용역하고 있는데 맞죠? 근데 차이점은 이 문구가 이제 사용하게 하는 것. 그럼 사용하게 한다라는 건 빌려주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너 사용해 볼래? 빌려주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부동산을 빌려주는 건 우리가 용역의 공급인 거예요. 부동산을 처분하는 건 그건 재화를 공급하는 거고요. 아셨죠? 그 다음에 권리를 빌려주는 건 우리가 용역의 공급이고요. 권리를 처분하는 건 재화의 공급으로 가는 거예요. 대비하셔야 돼요. 우리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 구분하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알죠? 좀 이따 하겠지만 재화는 아까 간주 공급이 있었죠. 용역은 간주 공급이라는 게 원칙적으로 없어요. 딱 한 가지 빼고는.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조심하실 게 뭐냐면 이거 있죠, 여러분들. 뭐냐면 그러니까 재화의 수입은 과세해요, 안 해요? 재화의 수입. 과세해요. 과세해요. 용역의 수입은 과세 못 합니다요. 맞죠? 용역을 수입한다라는 건 우리가 태국에 있는 마사지 하시는 분을 초빙을 한 거예요. 용역의 수입이죠? 그죠? 그때 세관장이 우리가 수입할 때 세관장이 과세하잖아요. 세관장이 보니까 저는 되게 마사지를 잘하게 생겼다. 너는 수입이니까 과세를 할게요. 네, 그럼 세관장은 무당을 해야죠. 이렇게 신당 차려가지고. 그죠? 용역에서 조심하실 게 우리가 용역의 수입이 과세 대상이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재화나 용역을 반드시 나누셔야 돼. 부가세는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여기. 자, 여기 보실 게 뭐냐면, 자, 이것도 시험에 좀 냈어요, 최근에. 자, 제가 만약에 의류를 가공해 주는 업체예요. 알죠? 의류를 가공하는 업체인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옷감을 주시고, 저한테 옷감을 주셨어요. 저한테 옷감을 다 주셔가지고, 저는 그냥 가공만 한 거예요. 옷만 만들어 드렸어. 그럼 저는 행위만 한 거죠, 여러분들. 그냥. 그죠? 그래서 여기 있죠. 어디 있냐면, 자기의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받은 원단을 그냥 가공만 한 거잖아. 이건 행위를 한 거니까 용역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주요 자재를 부담하면 그때는 재화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원단을 안 주시거나 조금만 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는 저의 원단을 덧붙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완성품을 넘기는 거지 행위를 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자, 대신에 주의하실 거, 이거 암기. 자, 건설업하고 음식업은 무조건 용역으로 봅니다. 아셨죠? 건설하고요. 우리가 음식점은 우리가 무조건 용역으로 봐요. 그러니까 건설하는 행위와 조리하는 행위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오케이? 왜냐하면 여러분들 건설 회사도 여러분 뭐를 해요? 철근 같은 거 공급하잖아요. 철근은 재화죠. 그죠? 음식점도 여러분들 음식물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음식물을 제공한단 말이에요. 재화죠. 근데 주로 건설하는 행위, 조리하는 행위가 좀 더 많죠, 여러분들.
알죠? 그래서 주요 자재를 부담하건 안 하건 무조건 용역의 공급을 보는 거예요. 대비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용역의 간주 공급. 자, 우리가 간주 공급은 우리가 무상 공급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처분한 게 아닌데 처분한 것으로 보는 거니까 우리가 무상 공급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자, 보시면. 자, 일단 재화와 다르게 용역은 간주 공급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시면. 자, 들어보세요. 자, 제가 미용실 원장님이에요. 알죠? 미용실 원장님인데 제가 이제 제 머리를 지금 막 파마하고 파마는 좀 그렇다. 제가 제 머리를 여러분들 자르고 있는 거예요. 아시죠? 자르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용역의 무상 공급이죠. 자르는 건 행위니까. 이해되세요? 근데 다음날 세무서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김민국 원장님이시죠? 그래서 제가 예, 김민국 원장님이 누구세요? 저 여기 부가가치세 세무서장입니다. 세무공무원입니다. 네, 그러신데요? 어저께 김민국 원장님이요 머리를 자르고 계시던데 부가가치세를 내셔야 되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저는 부가가치세를 내는 게 무서워요? 아니면은 세무공무원이 제 머리를 제가 자르고 있다라는 사실 안 게 무서워요? 후자가 무섭죠, 여러분들. 맞죠? 마치 영화 그 제목으로 따지면 전 영화를 잘 안 봐가지고 옛날 제목밖에 몰라요. 맞죠? 나는 어제 네가 한 사실을 알고 있다. 공포 영화 제목이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겁나 무섭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과세를 못 해요. 맞죠? 과세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 포착하기 힘들어요. 무상 공급은. 그래서 용역은 간주 공급이 원칙이 없어요. 아셨죠? 대신에 이거 외우셔야 돼요. 원칙이 있다라는 건 예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자, 특수관계자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의 임대가 아까 용역이라고 했죠? 그죠? 근데 부동산의 무상임대 있잖아요. 요거는 과세를 해요. 이게 뭐냐면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동산 여러분들이 5층을 가지고 계시대. 생각하면 뿌듯하죠? 5층은 다 여러분 거야. 아시죠? 행복하다고 하기. 일단 이 설명만 해도. 그죠? 현실은. 그죠? 5층인데 지금 4층에 누가 나갔어요. 그래서 아직 4층이 비어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1층, 2층, 3층, 5층은 나랑 특수관계가 없는 자니까 임대료를 여러분들 시가대로 받겠죠? 맞죠? 자, 근데 이제 그 소식을 들으신 어머니께서 딸아, 이번에 건물이 비었다며 엄마가 혹시 사무실에서 좀 그 미용실 좀 하면 안 돼? 뭐 어머니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미용사라고 하시면 미용실 좀 하면 안 될까? 했더니 엄마 그러면 임대료가 지금 한 300만 원 되거든요. 300만 원씩 내시면 돼요, 엄마. 그때 이제 여러분 어떻게 돼요? 호적에 보니까 여러분이 없는 거예요. 호적이 없어. 그죠? 어머니가 울고 우시면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면서 파시는 거 호적에서 이해되시겠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특수관계자한테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임대할 때는 무상으로 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특히 어머니, 부모님 같은 분들, 그죠? 맞죠? 그러면 우리가 저번에 했었지만 부동산의 임대는 세무조사가 많이 나오는 편에 속해요. 알죠? 그럼 이제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1층, 2층, 3층, 5층은 다 임대차 계약서가 있겠죠, 여러분들? 맞죠? 시가 임대료 받으니까. 근데 4층을 갔더니 분명히 누가 임대하고 있는 흔적이 보여요. 여러분, 어머니도 당연히. 보여있는데 임대차 계약서가 안 나와요. 맞죠? 안 나오니까 이거 봐라. 이거 공짜로 빌려준 건 이렇게 포착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동산의 무상임대는 세무조사로 포착이 되니까 이때는 간주공급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임대료 안 받았죠? 맞죠? 어떻게 하냐면 그냥 임대료를 받은 것처럼 봐서 거의 10% 토해내게 해버려요. 아셨죠? 이 정도? 자, 말문제 대비요. 자, 넘어갈게요. 좀만 참으세요, 여러분들. 2교시부터 이제 이론 실기 하니까 진도대로 나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항상 우리가 이제 위쪽 아래 단계에서 잘 잡으면 위쪽은 여러분들 거기에서 좀 더 추가가 되는 거. 또 새롭게 배우는 거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우신 걸 또 재경관리사에서 좀 더 추가가 될 거고 세무 1급에 추가가 될 거예요.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이 재화의 공급 시기. 공급 시기가 우리 시험의 출제 1순위예요, 여러분들. 출제 1순위. 아마 우리 지금 숙제 다 안 풀었죠? 아직까지는. 다 안 풀었죠? 아마 내일부터 그 부가가치세 기출문제 분류별로 제가 모아놓은 거 나갈 거예요, 아마요. 나중에 보시면 요 놈식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공급 시기요. 진짜 뻥 안 치고. 외우셔야 돼, 결론 암기. 자, 우리가 공급 시기를 왜 시험에 잘 낼 수밖에 없냐면 이 공급 시기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시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무작정 여러분들 출제를 그 파트에서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도 중요한 쪽을 많이 낼 수도 돼요. 알죠? 뭐 세금 계산서 이런 거라든지. 자, 보시면 자, 우리가 회계로 따지면 공급 시기는 수익을 인식하는 시기예요. 근데 회계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니까 장부의 언제 정리가 핵심이지만 여기는 세금 동네이기 때문에 어느 연도에 세금으로 볼 것이냐 그 뜻이에요. 알죠? 자, 일단 우리가 재화는 회계에서 수익 인도할 때 잡죠. 똑같아요. 알죠? 그래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입니다. 하지만 재화의 이동이 불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돼 있어요. 자, 뭐냐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부동산을 인도했다라는 표현 쓰긴 하죠. 그죠? 그럼 실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을 우리가 인도했다라는 표현은 이렇게 들어서 넘기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부동산을 인도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따져보세요, 여러분. 어디 나오냐면 그 뉴스에 나옵니다. 어떤 분이 부동산을 뽑아서 넘긴 거예요. 재미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부동산을 인도했다라는 건 이용 가능 열세 넘겨줬다 그 뜻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동사는 인도할 수 있지만 부동산은 인도할 수 없어요. 넘길 수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사용 가능한 날. 아셨죠? 이렇게 돼 있는 것 뿐이에요. 되게 대비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쪽. 이쪽이고 이제 얘를 할 거예요. 요게 이제 실기와 관련이 있거든요. 여기 수출하는 재화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요거. 자, 해보자. 자, 공급 시기의 예외. 자,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자, 장기 할부 뭔지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중간 지급 조건부가 좀 말이 어려운데, 중간마다 지급하는 조건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 거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중간 지급 조건부다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완성도 기준은 말 그대로 완성이 된 정도에 따라서 대가를 나누어서 주는 걸 얘기해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건설업 또는 조선업 같은 거. 맞죠? 걔네들은 완성이 된 정도마다 대가를 나누어서 수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렇게 되면 파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상대방이 돈 안 주면. 그죠? 자, 그 다음에 계속적 공급은 뭐냐면 우리가 부동산 임대업 24시간 내내 하죠.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전기요, 전기 한전에서 24시간 내내 하죠, 여러분들. 예. 자, 그럼 얘네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일단 기간이 길고요. 맞죠? 기간이 길고 돈이 엄청나게 세요. 대가가. 맞죠? 근데 우리가 공급 시기를 딱 어느 한 날짜로만 보게 되면은 그날 세금 다 내란 얘기예요. 맞죠? 여기 인도일이라고 하면 인도하는 날 그 금액 전체를 다 세금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아래 거는 금액이 워낙 큰데 그걸 인도일이다라고 하게 되면 세금 폭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폭탄 떨어지니까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상대방하고 언제 받기로 하기로 약정하겠죠.
그날마다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나누어서 때리겠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시험에는 절대 약정일이라고 안 줘요. 세법이 왜 암기 과목이냐면 법문구 그대로 내서 그래요. 알죠? 그래서 약정일마다 우리가 세금을 때린다 그 뜻이고, 그 약정일을 세법 문구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이렇게 출제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곧 문제 풀어볼 거고. 자, 우리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 아까 했었죠? 네, 주요 자재를 덧대가지고 상대방한테 넘기는 거. 예, 조심하셔야 돼요. 인도하는 때입니다. 똑같아요. 이거 시험에 최근에 어떻게 출제했었냐면 인도하는 때가 아니라 완성하는 때라고 장난친 적 있어요. 아셨죠? 가공된 재화를 완성하는 때가 아닙니다요. 넘겨야 돼 상대방한테. 재화니까. 조심. 자, 그 다음에 조건부 판매. 말 그대로 어느 조건을 만족하면 파는 겁니다. 그럼 조건을 만족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조건의 성취일 되세요? 자, 또는 기한부 판매는 말 그대로 이 기한이 지나면 그때 팔게요 라고 하면 기한이 지나면 됩니다. 그게 어렵진 않은 내용이죠. 조건부 판매랑 기한부 판매 같은 경우에는요. 자, 그 다음에 무인 판매기도 최근에 회계 1급인가 세무 2급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최근에 냈었어요. 자, 우리가 무인 판매기는 자판기죠. 자판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요. 현금을 인취하는 때입니다. 인취는 뭐냐면 돈통에서 돈 꺼내는 때 얘기해요. 알죠? 이걸 시험에 인도일이라고 장난친 적이 있어요. 안 되겠죠. 인도일이 얼마나 무서워. 세무공무원이 여러분들 자판기에서 막 친구들 골라주고 있는 거예요. 세무 언제 인도가 되지?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재미없어요? 그럼 얘가 탈 거야. 죄송해요. 돈 꺼내는 데예요. 미안해요. 자, 이제 우리 요 실기하고 관련 있는 거. 자, 여기 수출하는 재화. 자, 요거는 실기 관련입니다. 실기. 아시죠? 실기 관련. 이 수출하는 것에 대한 부속 서류를 작성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혹시 수출하면 조기 환급 된다라는 거 배우셨나요? 회계 1급 때? 괜찮아요. 괜찮아. 다시 회계 1급 올려놓을 거니까 회계 1급 영상 올려놓을 부가가치 싹 다 올려놓을 거예요. 주말에. 알죠? 주말에. 저 계속 수업이 9시간 동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도 좀 여유를 주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수출하는 재화 같은 경우에는 회계는 선적지하고 선적지하고 도착지가 같이 있지만 무조건 세법은 선적지입니다. 선적하면 판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수출하는 재화는 선적일이 공급식입니다. 즉 선적일에 환율 쓰란 얘기입니다. 아셨죠? 암기. 막 우리 시험에 어떻게 장난치냐면 난리쳐 수출 계약일, 수출 신고일 다 의미 없어요. 알았죠? 선적일이 의미가 있습니다. 조심. 자, 근데 내가 대신에 상대방한테 대가를 먼저 받고 배 실어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자, 선적일 이전에 원화로 환가는 환전했다라는 겁니다. 원화로 환전하면 이때는 우리나라 돈으로 명확하죠. 선적일의 환율이 원칙이지만 선적하기 전에 원화로 환전하면 그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인지 딱 정확하게 계산이 되잖아요. 그때는 환가한 날의 환율을 써요. 그게 공급식으로 따지면 환가한 때죠. 아셨죠? 이렇게. 자, 그리고 수입하는 재화는 여러분 누구한테 수입 신고해요? 세관장이요. 그렇죠. 세관장은 관세 거두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관세를 신고할 때 부가가치세를 부수적으로 내는 거예요. 알죠? 그러면 우리가 수입하는 물건이 중량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수량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세법에 따라서 신고를 잘하면 우리가 수입 신고를 허락을 해줘요. 잘했구나. 관세법에 따라서 그걸 허가해 준 날을 수입 신고 수리일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자, 그럼 관련된 문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정신 차리시고. 괜찮아. 이게 세법의 매력이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잠이 좀 잘 안 와요.
그럴 때 방법이 있습니다. 세법을 틀어놓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자, 세법을 이렇게 틀어놓고 특히 이제 세법 공부하실 때 정말 이거 혹시 연세 드신 분 비하 발언은 아닙니다.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약간 목소리 노곤노곤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의 강의를 이렇게 틀어놓는 겁니다. 알죠? 그럼 꿀잠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아시죠? 죄송해요. 그렇죠? 세법이 불면증에 되게 좋아요. 자, 실제 기출문제 좀 풀어볼게요. 어디냐면 703페이지네요. 703페이지입니다. 703페이지. 자, 703페이지. 네, 11번이에요. 자, 703페이지에 11번. 자, 읽어보죠. 자, 다음 중 부가가치 세법상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완성도 지급 조건부 판매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래요. 맞죠? 우리 완성도 뭐 중간 지급 조건부 이런 거. 그다음에 2번 폐업 시 잔존 재화는 폐업하는 때래요. 맞죠? 이거 간주 공급.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내공물품의 외국 반출 직수출은 수출 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래요. 아니죠. 선적이지 뭐.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 반환 조건부 판매. 자, 조건부 판매니까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서 판매가 확정되는데 이건 왜 이런 말이 붙었냐면 반환 조건이잖아요. 언제까지 반환해라 라고 하면 반환이 우리가 기간이 지나야지만 여러분들 금액이 확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데 반환 때문에 그래요. 아셨죠? 너무 틀린 거 찾으면 3번이죠, 여러분들. 되셨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풀어볼까요? 어디냐면 94회네 733. 733페이지. 여러분 11번이에요. 11번. 733페이지 11번. 자, 읽어보면 자, 다음 중 재화의 간주 공급으로서 세금 계산서 발급 대상인 것은 바로 나오죠, 여러분들. 몇 번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2번이죠. 직매장 반출은 간주 공급 중에서 세금 계산서 발급해야 되는 놈이잖아요. 맞죠? 특히 여러분들이 이론 쪽에서 많이 틀리시는 건 회계 쪽보다는 세법 쪽을 많이 틀리세요. 왜냐하면 진짜 낚시 엄청나게 하거든요. 문구 가지고. 그렇죠? 자, 그럼 일단은 자, 여기 보시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작성하는 방법, 요 수출 실적 명세서를 작성하는 방법 설명을 드리고 실기를 할 건데 일단 우리가 여기는 일단 여기 실기는요, 여러분들 진짜 쉬워요. 이 수출 실적 우리가 부속 서류 중에 어려운 놈이 있고 쉬운 놈이 있거든요. 얘는 쉬운 축에 속합니다. 자, 우리가 수출 실적 명세서가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외국으로의 수출을 하면 영세율을 받잖아요. 그 외국으로의 수출을 할 때 우리가 작성하는 서식이 수출 실적 명세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수출뿐만 아니라 뭐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해도 그것도 우리가 외국으로의 수출은 맞잖아요. 맞죠? 그럴 때 작성하는 서식인데 우리 시험에는 여태까지 뭐만 출제했냐면 직수출만 출제했어. 직수출. 외국으로 직접 물건 수출하는 거. 자, 그럼 어떻게 작성하는지 보실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직수출하게 되면 수출신고 번호가 나와요, 여러분들. 아셨죠? 선적을 하게 되고 수출신고 번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출 신고 번호를 하이픈 없이 숫자만 두드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선적일자라고 있죠? 14번? 여기요? 여기는 리얼 선적일자를 입력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통화 코드는 내가 뭐로 팔았는지, 달러로 수출했는지, 뭐 엔화로 수출했는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F2번을 클릭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는 크게 어려움은 없는데 요 16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나마. 16번 여기 환율 있죠? 환율. 이 환율이 아까 했던 공급 시기하고 연결이 돼요. 아까 선적일이 공급 시기. 예외로 원화로 환전 먼저 하면 환전한 날. 맞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여기. 자, 여기 원칙. 자, 원칙은 선적일의 환율. 아셨죠? 선적일의 환율인데 예외적으로 선적일 이전에 원화로 환전을 하면 그때는 환전한 날의 환율을 씁니다. 그 종합한 뭐예요? 둘 중에 빠른 날 환율이잖아요, 여러분들. 왜냐면 선적한 후에 원화로 환전할 수 있겠죠? 맞죠? 그러면 선적일의 환율 가는 거예요. 왜냐면 선적일 이전에 원화로 환가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아이고, 저 카톡 닫을게요, 여러분들. 네. 이거 초상권 침해. 초상권 침해? 아무튼. 네. 또 기억하시고, 그리고 조심하실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에서 1외화당 환율을 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달러는 1달러당 얼마죠? 그리고, 어디냐? 저기 유로화도 1유로화당 올인화 돈 얼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문제가 되는 나라가 어디예요? 아세요 혹시? 1달러당이 아니라 100 얼마당 이렇게 돼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일본 식기들. 일본 식기들 1엔당 얼마가 아니라 100엔당 얼마입니다. 알죠? 그 말은 1엔당 얼마로 고치셔서 바꾸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300달러를 수출했어요. 그럼 300달러에다가 달러당 환율 곱하면 되잖아요. 맞죠? 근데 내가 만약에 300엔을 수출했어요. 그럼 300엔에다가 100엔당 환율 곱해요? 1엔당 환율로 바꿔놔야죠. 되시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일본 놈. 알죠? 1엔당 얼마로 바꾸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주의.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외화는 수출한 외화 적으시면 됩니다. 뭐 2만 달러 수출했다라고 2만 달러, 뭐 300만 엔을 수출했다면 300만 엔. 아시죠? 그렇게 하면 컴퓨터가 16번 곱하기 17번 하게 되면 우리나라 돈 나오거든요. 그렇죠? 자, 그리고 거래처 코드는 F2번을 클릭해서 외국 놈 거시면 되는 거예요. 알죠? 직수출 한 곳. 이게 끝이에요. 얼마나 쉬워. 맞죠? 그리고 혹시라도 높아시면 높아시면 좀 하면은 우리가 여기는 수출 실적 명세서가 일반적인 직수출 아닌 우리가 외국에 수출할 때도 다 작성하는 거라면서요. 그래서 직접 수출하는 건 아래다 적고요. 우리가 직접 수출하는 거 아닌 외국으로의 영세율 있잖아요. 그거는 여기 기타 영세율 란에 직접 적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는 실기 문제 풀어보면서 해볼게요, 여러분들. 아시죠? 자,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자, 교재 피시고. 자, 교재 피시고. 자, 여러분들 교재는 어디냐면은 507페이지네요. 507페이지. 자, 교재는 507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나중에
학원에 있는 기출문제집 사실 수 있으니까 그 507페이지에다가 회차 좀 불러드릴게요. 거기다 회차 적으시면 돼요. 507페이지 그 1번 수출 실적 명세서에다가요. 거기다가 어떻게 적어주시냐면 거기다가 92, 그 다음에 97